자, 이번 주는 수계 생물 다양성과 군집 생태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육상 생물 군계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육상 생물 군계로 여러 가지 생태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육상보다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또 알아두면 유익한 수계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산호초라고 하는 지대를 살짝 본 그죠 지금 산호초. 그리고 이 네모 안에 박스에 있는 것은 산호초 지대가 지금 백화 현상으로 망가진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호초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의 열대우림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육상 생물 공개 중에 열대우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지구에 거의 엄청나게 많은 생물 다양성이, 지상의 생물 다양성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열대우림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산호초 지대도 해양에서의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호초 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 산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포동물이죠. 동물 분류학을 공부하고 있으면 알겠지만 자포동물이라고 해서 자포를 가진 동물, 해파리랑 말미잘이랑 그런 같은 부류가 되겠습니다. 그런 자포동물이 있는데 자포동물은 원래 그런 촉수를 뻗어가지고 작은 생물들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먹이 섭취 방식이 이렇게 썩 뛰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산호초를 만들려면은 이 산호초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자포동물이, 산호라고 하는 자포동물이 자기의 집을 만드는 거예요. 바닷속 물속에 녹아있는 탄산 칼슘을 녹여가지고 고체화시켜가지고 집을 만들고, 그것이 얘가 죽은 다음에 그 뒤에 또 걔의 자손들이 또 집을 만들고 해가지고 정말 거대한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산호초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 사이사이에 숨을 곳도 많고, 그렇죠, 숨을 곳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생물들이 모여 살게 돼요. 그래서 산호초 지대는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모여 사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 산호초 지대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작은 먹이로서 이게 거대한 산호초를 만들 수 있느냐? 못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몸속에 공생에 사는 주산텔레라고 불리는 와편모 충류가 있습니다. 와편모충, 조류예요, 조류. 광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자기 몸속에 심고 있어요. 걔들이 빛을 받아가서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합성의 에너지를 공생관계죠. 그러니까 서로 상위 공생관계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자포동물이 자기 바닷물 속의 탄산 칼슘을 고체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탄산 칼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고 그것을 또 탄산 칼슘 그 덩어리로 고체화시키게 되니까 CO2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산호초 지대는 섬이라든지 대륙의 바깥쪽에 있으면서 파도 같은 것을 막아주는 자연의 어떤 방어벽 역할을 또 해주게 되겠죠. 제가 아까 또 얘기한 것처럼 생물 다양성이 보호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동물들, 또 식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백화 현상으로 인해서, 백화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이 공생조류가 떠났어요. 공생조류가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산호만으로는 그 거대한 산호초를 다시 유지할 수가 없어요. 공생조류가 떠나니까 색깔도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허옇게 되고요. 이렇게 그 산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 산호초 주변은 점점점 죽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알아볼 이 수정환경이라고 하는 거, 크게 우리가 소생태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그 염도에 따라서 일단 해수와 담수로 구분하게 되겠죠. 해수는 바닷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염분이 높은 곳. 그래서 저 멀리 해양, 그다음에 홍수림, 해안습지, 산호초, 해안선, 하구, 바다에 영향이 미치는 곳들은 전부 다 이 해수의 어떤 그 환경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염분이 거의 없는 지역들, 호수나 연못, 시내, 강, 내륙 습지 등은 우리가 담수로 구분하게 됩니다. 당연히 바닷물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거의 90 몇 %를 차지하죠.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이 바다입니다. 거대한 부피를 차지하고 있죠. 강이라든지 또 호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자, 수중생물들을 우리가 좀 구분해보자 라고 보면 일단 얘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플랑크톤. 그렇죠?
플랑크톤은 어떤 애들을 플랑크톤이라고 하냐면요. 헤엄칠 능력이 없거나 있어도 그 헤엄칠 능력이 너무 미미해서 바다의 흐름에 휩쓸리는 애들 우리가 플랑크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물 플랑크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움직일 능력이 있어요. 근데 얘가 열심히 갔어요. 한 10cm 갔는데 파도가 탁 치면은 얘가 저기 뒤 1m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움직이는 것은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이긴 하지만 그 조류의 흐름, 바다의 흐름에 굉장히 미미한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그걸 거슬러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 애들 플랑크톤이라고 하고요. 식물 플랑크톤, 동물 플랑크톤은 각각 광합성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동물처럼 움직이느냐. 많은 동물 플랑크톤들이 사실은 뭐 성체인 플랑크톤도 있지만 어류라든지 아니면 큰 동물들의 새끼들, 아주 조그마했을 때 보통 유생들 단계가 있죠. 그 유생 단계들이 보통은 동물 플랑크톤 형태가 많습니다. 물고기 유생들도 동물 플랑크톤이에요. 되게 작아요. 자, 극미 플랑크톤은 무엇이냐면 영양소가 거의 없는 지역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그런 그 새파란 바다에 사는 그런 플랑크톤들은요, 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이게 영양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애들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애들이 극미 플랑크톤, 크기로 분류하는 것이죠. 자, 플랑크톤은 스스로의 어떤 그 움직임에 이 바다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애들이지만 넥톤, 즉 유형 동물 같은 경우, 우리가 플랑크톤은 영어죠. 넥톤은 뉴톤도 영어인데 넥톤은 우리나라 그 한글말로 유형 동물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헤엄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얘들은 바다의 흐름에 저항해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한 바다 동물들, 여러분 아시겠죠? 뭐 고래라든지 상어라든지 이런 애들이, 물고기라든지 이런 애들이, 물고기 성체 같은 애들이 이런 유형 동물에 해당됩니다. 플랑크톤과 유형 동물의 차이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저소 동물은 바닥에 깔려 사는 애들이에요. 바닥을 기어 다니거나 바닷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 사는 애들 우리가 저소 동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조개, 고둥 이런 거 다 저소 동물입니다. 밑에 깔린 것들을 먹고 살고요. 그 다음에 분해자들은 이런 애들을 죽으면 그 사체들을 분해하는 애들이 되겠죠. 자, 수중 환경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은, 일단은 좋은 점은 뭐냐면 물이라고 하는 환경은 비열이 높아요. 물 때문에 비열이 높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온도 또 영양분도 굉장히 잘 공급되고 물이 일단 풍부하죠. 물이 풍부하다는 얘기는 몸이 건조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동물과 식물들은요, 물이 건조해지면 생명의 위험을 받게 돼요. 물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의 새끼들, 알들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있으니까 자외선 같은 것들로부터 좀 더 안전하고요. 그리고 물속에 있으니까 부력이 있죠. 부력이 있어서 몸이 덩치가 커도 물이 떠받들어 주니까 애들이 큰 덩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적은 힘으로도. 이런 어떤 장점. 하지만 단점은 얘들이 굉장히 안정적인 환경에 살기 때문에 급격한 온도의 변화 이런 데 굉장히 약합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 특히나. 그래서 그런 그 광범위한 온도 변화를 견딜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물속에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어디로 가지 않죠. 다 물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또 위험하게 되겠고요. 또 분산 같은 경우에는 또 부모 자식 간의 사이를 갈라놓는, 좋은 점은 이게 얘들 서로 멀리 퍼지니까 부모 자식 간의 경쟁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분산이 되게 되면 부모 자식 간의 경쟁이 별로 없게 되는데, 이게 또 이제 또 너무 떨어져 있게 되면 부모의 케어를 받지 못하게 되겠죠. 그런 어떤 단점들 이런 게 존재합니다. 자, 수계에서 생물이 분포하는 데를 우리가 이제 그 수심에 따라서 표층, 중간층, 바닥으로 구분합니다. 표층 부분에는 주로 이제 빛이 들어오겠죠. 빛이 들어오는 데를 우리가 투광대라고 합니다. 빛이 들어오는 곳. 빛이 들어와야 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빛이 들어와야? 광합성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수계가 생물들이 분포하는 곳은 그러니까 수계 생물계에서 생물들의 분포를 좌우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빛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식물 플랑크톤은 투광대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투광대에서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용존산소량, 산소 필요하죠. 모든 동물들이. 용존산소, 산소가 만들어지는 것은 광합성의 부산물이 되겠죠. 그래서 투광대에서 식물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활발하게 하면 그 투광대 내에는 용존산소량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저 깊은 심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게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용존산소량이 굉장히 높아요. 거 깊은 심해는 거의 일정하게 거의 0도 가까운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용존 이산화탄소. 이거는 광합성하는 식물 플랑크톤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식물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것도 투강대에 있는 지역에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밑에도 용존 이산화탄소가 많이 존재하겠죠. 깊은 바다에도. 하지만 그런 데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영양소라고 하는 거는 생물들이, 그러니까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이 자기 몸을 구성하고 이럴 때 필요한 것들을 영양소라고 하죠. 자, 이런 영양소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얕은 물속에 있는 애들은 물속에 있는 애들 죽으면 바닥에 가라앉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닥에서 분해가 됩니다. 자, 바닥에서 분해되는 것들이 다시 위로 떠올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 떠오른 영양소를, 분해된 영양소를 가지고 그 상층부에 있는 그런 많은 식물 플랑크톤, 동물 플랑크톤이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닥에 깔린 것들이 위로 올라오는 지대, 용승지대가 굉장히 중요한 해양 생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다양성과 그 다음에 생산성의 보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구의 반구를 보게 되면요, 육지가 가장 많이 보이는 반구가 바로 이쪽이 반구가 되겠고요. 바다가 가장 많은 반구가 이 반대쪽, 오세아니아 중심으로 있는 바다가 쪽 반구가 되겠습니다. 지구 표면의 약 70%가 물로 덮여 있고요. 그 중에 97%가 해양 97%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즉 바다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들은 호수에 고립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자, 해양 생태계의 중요한 이익 보면은 우리 경제학 사람의 이익과 그다음 생태학적 이익이 있습니다. 해양은 물이 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죠. 온도 변화도 없습니다, 별로. 그렇기 때문에 기후를 완화시키거나 CO2를 흡수해서 무드 속에서 보존을 해주죠. CO2는 기체 중에서도 굉장히 물에 잘 녹는 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CO2는 녹게 되면 탄산염을 형성하고요. 이 탄산염들을 일부 생물들, 아까 얘기한 자포동물들이 그거를 탄산칼슘으로 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영양소가 순환한다든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폐기물들을 처리하고 희석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안 좋은 쓰레기들을 전부 다 바닷속에 매립했어요. 더 바다 깊은 곳에. 그게 이제 법적으로 금지가 됐습니다만 그 엄청나게 처리 불가능한 쓰레기들을 막 바다에 투기했습니다. 그런 어떤 바다가 넓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했는데 그런 바다도 이제 한계를 드러내고 있죠. 그다음에 폭풍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또 해양과 육상생물 중에 서식지와 번식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 경제적으로는 우리 식량, 우리 어족 자원을 얻을 수가 있는 곳이 되겠죠. 그다음에 동물과 애완동물의 먹이. 사실 물고기를 우리나라 사람만큼 잘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외국 나가면 특정 물고기들은 그냥 사료로 쓰기도 한다고 해요. 제가 러시아 사람들은 주로 이제 연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고급스럽게 생각한 연어를 개들한테 준다고 합니다. 너무 연어가 많으니까 사람이 잘 안 먹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의약품, 항구와 수송 항로, 그다음에 사람을 위한 해안 서식지. 잘 생각해 보면 지구의 큰 대도시들은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에 많이 있습니다. 뉴욕 바닷가에 있죠. 우리나라도 부산이 바닷가에 있고, 그러니까 바닷가와 인접한 지역에 거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다 있어요. 그다음에 휴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천연가스, 광물, 건축재료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해양 생태계가 되겠죠. 자, 해양 생태계를 조금씩 나눠볼까요? 먼저 해안 지역을 보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육지와 가까운 곳이죠. 자, 육지와 가까운 곳은 따뜻해요. 그다음에 영양분이 풍부한 얕은 바다입니다. 왜 영양분이 풍부하냐면 육지랑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육지에서 강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걸 통해 가지고 육지에 있는 영양분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바로 육지와 인접한 바다들이 되겠죠. 얕아요. 얕고 따뜻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식물 플랑크톤이 번성하기가 좋습니다. 얕으니까 빛이 들어와요. 영양소가 들어오죠. 그럼 식물 플랑크톤이 번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의 이쪽부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륙붕이라고 불리는 얕은 바다까지는 엄청난 생산성을 나타내요. 그리고 해양 생물 중에 90% 이상이 이런 연안지대에 살게 됩니다. 매우 중요하죠. 연안지대는 반면에 오염되기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향이 가장 큰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배출한 오염물질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돼서 저 수많은 생물들, 해양 생물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거는 마다가스카의 어떤 그 강의 하구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이 강 하구에서 뭐가 막 흘러 들어가는 것이 보이죠? 여기 마다가스카가 그렇게 벌채를 많이 한대요. 못 사는 나라들은 자기의 천연 자원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나무들. 마다가스카 보면 바오밥 나무 큰 거 있죠, 이렇게. 이런 되게 멋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그런 나무뿐만 아니라 많은 나무들을 벌채해서 팔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벌채되면 토양이 휩쓸리기 쉽습니다. 식물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토양이 쓸려가지고 많이 내려가고요. 이 쓸려간 토양, 이 흙더미 안에는 수많은 영양소들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양소를 받고 해양에서도 사실 그 소위 말하는 적조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해안습지. 해안습지는 바다와 인접한 습지가 되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해안습지로? 뭐가 있어요? 서해안에 많은 거. 갯벌이 있죠. 갯벌. 갯벌도 일종의 해안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냥 뻘만 있는 갯벌도 있지만 우리가 인천공항 같은 데 가보면 인천공항 그 대교 넘어가게 되면 오른쪽 풍경 보시면 수많은 식물들이 나 있어요. 여러분, 그 바다에 사는 식물들이에요. 식물이에요. 조류가 아니에요. 어떤 있는데 그런 애들도 역시 해안습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되겠죠. 자, 해안습지는 육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양소를 많이 받습니다. 영양소를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식물 플랑크톤들이 번성해요. 그리고 이런 생산자들을 먹고 사는 소비자들도 많게 되겠죠. 자, 보시면 이 생산자를 먹는 소비자들 중에 조개도 있을 거고요. 또 동물 플랑크톤도 있을 거고 또 이런 애들 먹는 또 그 다음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은 생물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는 갯벌이 있지만 동남아시아 또 열대지방의 해안 습지로는 맹그로브 숲이 있습니다. 망그로브 들어본 적 있죠? 맹그로브 나무는 어떻게 거기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걔들은 우리 뿌리가 물속에 잠겨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 호흡을 못 해요. 그래서 뿌리가 공기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일부 뿌리로 통하는 파이프들이 위에 나 있습니다. 이렇게 물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이프를 통해서 공기가 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식물의 물관 체관은요 사람의 순환계와 다르게 산소를 운반하지 않습니다. 각자 도생해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 세포들은 자기가 필요한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각자 얻어야 돼요. 이파리도 그렇고 뿌리도 그렇습니다. 뿌리가 땅속에 잠겨 있죠. 산소가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한테 너무 물을 많이 주게 되면 화분에 뿌리가 썩는다는 얘기 있죠. 그거는 물 때문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아요. 뿌리한테. 그래서 뿌리가 죽게 괴사하게 되죠. 괴사하게 된 다음부터는 이제 분해자들이 막 분해하니까 썩게 되는 것입니다. 자, 조간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해나 남해 같은 데 보면 조간대가 정말 잘 발달돼 있죠. 이런 바위 조간대도 있고요. 바위 조간대 가면 정말 많은 생물들을 볼 수 있어요. 바위 조간대 중에 물이 고인 곳 이런 곳에 보면은 말미잘도 있고 불가사리도 있고 그다음에 조류들도 붙어 있죠. 여기 편연동물 같은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런 애들은 성게라든지 이런 애들은 사실은 조간대에 보이기보다 조간대 아래쪽에 이제 존재합니다. 물이 이제 육지로 잘 안 드러나는 곳 이런 곳에 이제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조개들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개들도 많이 삽니다. 희한하게 바위 조간대에 사는 개들은요 자기 집을 못 지어요. 굴을 파고 집을 못 짓고 돌 사이 틈 사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숨습니다. 되게 빨라요. 그리고 집게도 세요. 자, 여기 이제 모래 조간대는 또 완전 다른 종류의 생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위 조간대와 모래 조간대에 가게 되면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생물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위 조간대 같은 생물을 이거 모래 조간대에서 해안에서 발견했다 하면은 거짓말이 금방 들통이 나게 되겠죠. 잘 아는 사람들한테는요. 자, 보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초는 뭐냐면
산호초를 여러 개로 분류합니다. 생긴 모양을 가지고 보초는 말 그대로 그 보처럼 육지를 밖에서 감싸고 있는 그런 어떤 애들 우리가 보초로 합니다. 미국에 이 보초가 어디에 있냐면요. 뉴저지에 보면 뉴욕이 있고 그 아래에 뉴저지가 있고요. 뉴저지 밖에 보게 되면 애틀란틱 시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미국 서부에는 라스베이거스가 있고요. 도박의 도시로. 미국 동부에는 애틀란틱 시티가 있습니다. 이 애틀란틱 시티가 어디 있냐면 뉴저지 바깥에 있는 저 보초 위에 딱 있어요. 그런 데 이렇게 딱 저도 가봤는데 멋있죠. 이렇게 도로 쫙 돼 있고. 근데 여기 다 삽니다. 이렇게 멋있으니까 사는데 사실 이 보초의 기능들을 보초는 원래 파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파도 위에 자기들이 사는 거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어떤 보초들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바다 쪽과 이 육지 쪽은 이렇게 많이 돼 있거나 우리 석호는 지금 동해안에 가보면 무슨 경포호, 청초 이런 호수도 있죠. 이게 다 석호입니다. 원래는 바다에 있었지만 이게 딱 막혀가지고 이 고립된 호수가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바깥쪽과 안쪽들의 식생들이 좀 다르고요. 사람들은 주로 이제 파도가 들치는 이 안쪽, 이쪽에 주로 살게 되겠죠. 자, 산호초 지대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청나게 높은 생물 다양성을 나타내는 지대가 되겠죠. 산호초의 생물 다양성의 가장 근본은 산호에 공생하는 조류입니다. 공생조류가 광합성을 통해서 산호한테 영양분을 주고 산호는 그 영양분으로 거대한 탄산칼슘을 침전시켜서 거대한 산호초를 만들게 되고요. 그 거대한 산호초에 먹고 사는 여러 가지 그 동물들이 식물과 동물들이 모여 삽니다. 아주 복잡한 그 먹이 그물을 형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풍부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종 다양성이 높은 해양 생물 지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산호초는 산호초 지대가 형성되는 곳은요. 공생조류가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얕아야 돼요. 그리고 공생조류가 광합성하려면 염도도 높아야 되고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산호초 지대는 열대의 따뜻한 바다에 주로 생겨요. 바다 육지랑 좀 거리가 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육지에서 예를 들어 영양분들이 이렇게 건너오죠. 그러면 영양분이 건너오게 되면요, 얘들이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소위 말하는 조류 있죠. 해양 식물 플랑크톤들 있잖아요. 떠다니는 애들. 이런 애들이 번성하게 돼요. 식물 플랑크톤이 막 퍼지게 되면 얘들이 빛을 막아요. 얘들이 빛을 막기 때문에 산호초가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식물 플랑크톤과 이 산호의 공생조류는 일종의 경쟁 관계입니다. 그래서 육지로부터 좀 떨어진 그리고 따뜻한 얕은 바다의 산호초 지대가 형성이 돼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산호초 지대에서 거리가 멉니다. 오키나와까지는 산호초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제주도에 산호가 좀 있긴 하지만 산호초를 만들지는 못해요. 자, 그래서 산호초는 해양 온난화 영향을 많이 받죠.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뭐예요, 여러분? 뭐죠? 응? CO2. 자, CO2가 있으면 CO2가 높게 되면 바닷물은 염기성이 되나 산성이 되나요? 산성이 되죠. 탄산이 높게 되면요. 산성이 됩니다. 산성이 되면 자, 이 산호가 탄산칼슘을 침전시켜야 되는데 탄산칼슘 침전시킬 때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요. 많이 들게 됩니다. pH가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많이 잘 만들지 못해요. 산호초를. 산호초가 파괴되겠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료 유출, 이런 영양소들이 들어오게 되면요, 조류가 생장해서 얘들을 막아요. 그 다음에 홍수림 같은 것들이 파괴되고 백화현상, 해수면 상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산호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해양 생태계는 살기가 편하죠. 해안가에 있으면 해안 습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메꿔서 도시로 만들어요. 농지를 만들거나.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새만금이라든지 그 넓은 갯벌을 막았죠. 그래서 큰 육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서해는요, 그
간척 사업에 옛날에 그 간척 사업이 유행처럼 되던 시절이 있어요. 땅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농업이 일단 옛날에 기본 산업이었기 때문에 농업을 이렇게 농지를 키우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갯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 가치, 또 생태적 가치를 또 훼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담수 생태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담수 생태계는 우리한테 중요한 이점을 줍니다. 일단 우리가 먹을 물을 공급해줘요. 여러분 바닷물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왜 죽죠? 너무 짜서? 너무 짜서라는 답은 너무 1차적인 그냥 뭐 생물 전공 안 하는 사람도 알 수 있는 답이에요. 왜 죽죠? 김규현 선생님 왜? 저건 짜서? 제가 오늘 생일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바닷물을 먹게 되면요, 우리 몸은 그 바닷물을 배출하려고 해요. 그 염분, 과도한 염분은 우리의 그 혈장 삼투를 높이게 돼요. 그러면 성장 삼투를 낮춰야 되겠죠. 우리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자, 그런데 그 염분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많은 물이 필요해요. 우리가 먹은 물보다 더 많은 물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바닷물을 한 컵을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 물이 2컵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탈수가 돼요. 마치 바다는 사막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이게 물을 다 뺏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물론 사람은 그렇지만 굉장히 그 사막 같은 데 사는 포유류들은 바닷물을 먹어도 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닷물을 충분히 배출할 수 있어요. 적은 물로도. 그런 어떤 됐지만 사람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담수의 민물의 중요성이 너무나 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작물들 바닷물로 키우면 큰일 나요, 여러분. 소금 뿌려보세요. 어떻게 되죠? 다 죽습니다.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죠. 근데 뿌리 밖에 있는 삼투가 더 높으면 뿌리는 물을 뺏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요, 식물이. 말라 죽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얘기한 바다에 사는 식물들이 있었죠. 우리 인천공항 가다 보면 보이는 칠면척 또는 잘피 이런 애들은 바다에서 잘 살아요. 그런 애들은 자기 몸에 들어오는 과도한 염분을 배출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따로. 그런 애들 제외한 다른 식물들은 염분이 굉장히 약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먹을 물과 식량과 관계용수, 전기를 또 발전하죠. 수력 발전을 통해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장점이 있고요. 생태적으로도 좀 이거 호수가 있으면 또 호수 부분은 또 비열 때문에 온도 변화가 그렇게 극심하지 않아요. 기후를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영양소 순화한다든지 폐기물을 우리가 또 물에 버리죠. 이러면 안 되는데 홍수 조절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지하수를 보충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 생태계는 물은 적지만 우리 인간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자, 담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용해성 염의 농도가 부피당 1% 이하, 10%밀 이하가 되는 곳이죠. 육상생물 공개의 표면을 따라 물이 흐르거나 정체된 곳을 우리가 담수 생물 분포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담수 생물들이 이렇게 사는 곳이 보이시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곳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 물이 빛이 통하는 투광대,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조광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빛이 통하는 곳. 그 다음에 그 깊은 100m 이하는 또 역시 빛이 통하지 않아요. 이런 데는 이제 심해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호수에서는 이게 100m 밑으로 가는 호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이제 외국 호수 중에는 굉장히 깊은 호수들도 있어요. 자, 여기 이 저서생물에 사는 이런 곳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 이런 붉은 지렁이, 실지렁이라고 하죠. 본 적 없죠. 얘들 이렇게 꺼내면요 막 뭉쳐요, 자기들끼리 볼을. 왜 그러냐면 얘들은 본능적으로 머리가 빛을 피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머리가 아니에요, 꼬리예요. 꼬리를 막 머리는 쳐박고 꼬리는 이렇게. 꼬리를 왜 흔드냐? 얘들이 사는 곳은 산소가 많은 곳일까요, 적은 곳일까요? 실지렁이 어디에서 보셨어요, 혹시? 본 적 있나요? 없어요? 더러운 물에 가보면요, 하수 있잖아요.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꿈틀거려요, 이렇게. 산소 농도가 높아야 안 높아요, 그런 곳은? 물속에 들어있는 용존산소 안 높죠. 산소가 너무 없기 때문에 얘들이 막 흔들어서 산소를 얻으려고 해요. 그리고 얘들의 몸이 빨개요, 굉장히. 빨간 이유는
헤모글로빈이 정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부 그러는데 그 헤모글로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때문에 그 많은 헤모글로빈을 갖고 있어야 아주 농도가 적은 물속의 용존산소를 얘들이 빨아들일 수 있거든요.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방개라든지 농어라든지 여러 물고기들이 있겠죠. 물고기들이 있고 물 밖에도 물가에도 보게 됐던 개구리라든지 거북이라든지 이거 거북이 여기서 많이 보던 거네. 무슨 거북이죠 이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방생하는 거북, 붉은 귀거북 뭐 이런 애들 들어본 적 있죠? 우리나라에서 불교에서 방생하면 꼭 저 거북이를 해요. 저 근데 도입종이에요. 저 거북이. 이렇게 생겼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생기고 여기가 빨개요. 여기 귀 부분이. 그래서 붉은 귀거북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도 있고 굉장히 그 담수생태계에 많은 생물들이 어울려 살아갑니다. 자, 담수생태계를 우리가 빈영양, 부영양 이렇게 보통 영양의 부분이 풍부한 곳을 부영양화라고 하죠. 부영양호. 그다음에 영양분이 빈한 곳을 우리가 빈영양호라고 합니다. 빈영양호는 영양분이 별로 없죠. 당연히 플랑크톤도 별로 없고 그걸 먹고 사는 소비자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물고기도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부영양호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플랑크톤도 많고 그걸 먹고 사는 물고기도 많고. 근데 여기에서 과도하게 이제 식물들이 막 생겨가지고 죽게 되면요, 너무 농도가 높게 되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썩으면서 산소를 소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영양호가 잘못되게 되면 녹조 현상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래서 많은 생물들이 또 폐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강이죠. 하천이라고 하는데 저기 수원지대 높은 그 곳에 있죠. 보통은 수원지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류라고 불리는 곳. 그 다음에 범람원, 하류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범람원은 여기 보면 삼각주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범람원은 홍수가 오게 되면 우리가 범람을 해요. 이 지역들이. 그래서 우리가 범람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범람을 하게 되니까 범람을 하게 되면은 보통 영양소들을 갖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들이 이렇게 여기 덮어지우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하류들이 비옥한 곳이 많아요. 비옥한 곳이 많고 곡창지대가 많이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수생물 붕괴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태학의 꽃인 군집 생태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까 거기까지 수업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수업이 짧잖아요. 그죠? 여러분 너무 아쉬워할까봐. 어차피 뭐 녹음해서 보는 건데. 자, 군집 생태학이 왜 생태학의 꽃이라고 하면 생태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개체 수준의 생태는 개체 생리의 연구예요. 그 다음에 개체군 수준에서 생태학이 있죠. 거기서 관심 있는 거는 개체군의 증가예요. 이렇게 막 늘어나고 줄어들고. 군집 생태학이 관심 있는 거는요, 생물종과 생물종 사이의 상호작용이에요. 굉장히 재밌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생태학의 기본 개념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생태계는요, 무생물 환경도 있지만 생물들도 구성되어 있어요. 수많은 생물들, 여러 생물들이 모여서 군집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군집에서 여기 날여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날여우가 사실 날여우가 아니라 박쥐처럼 생겼네, 그죠? 이 날여우가 여기 보면 핵심종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두리안입니다, 여러분. 두리안 아시죠? 네. 드셔보셨어요? 네. 냄새는 맡아보셨죠? 진짜 시궁창 냄새가 나요, 정말. 그거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안 먹어봤는데 맛있대요. 옛날에 그 관광 가이드한테 들었는데 그 열대지방에 사는 여자들이 두리안을 평생 사줄 수 있는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비싼 과일이에요. 그래서 자, 이 두리안을 먹고 두리안을 수분시킨다는 얘기는 어쨌든 두리안의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매우 중요하겠죠. 또 뭐 이제 이 종자를 산포시키고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죠. 사실은 핵심종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핵심종이란 중요한 종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군집 생태학의 핵심종은요, 종 다양성을 유지시켜 주는 애들을 우리가 핵심종이라고 합니다. 주로 포식자들이 많아요. 포식자들. 광범위하게 포식하는 포식자들. 무서운 놈들이죠, 한마디로. 다른 생물들한테.
그런 애들 우리가 보통 핵심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군집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뭐 사실 식물 군집에 이런 부분이 되어 있어요. 지금 관목림, 사막, 단경, 초지. 여기 보면 열대우림 하면 여러 식물종이 존재하죠. 물론 식물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식물 중심하지만 여기 안에는 다른 동물들도 들어 있어요. 식물만 보여지는 게 있지만 그래서 각각 사는 동물들도 다 달라요. 각각 이 지역에서. 군집의 특성은 물리적인 형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종 다양성. 종 다양성을 우리가 두 요소로 구분합니다. 종이 많다라고 하는 게 종 다양성인데 종이 얼마나 많으냐? 종수의 다양성을 우리가 종 풍부도. 그 다음에 종들이 얼마만큼 그러니까 좀 평등하게 존재하느냐 이걸 종 균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 풍부도랑 종 균등도는 고등학교 생물책에 나와요. 아시죠 다들? 종 풍부도는 종이 몇 종이 있느냐. 예를 들어 이 지역엔 종이 10종이 있다. 저 지역엔 종이 5종 있다고 하면 어느 쪽이 종 풍부도가 높아요? 10종 있는 곳이 높죠. 종 균등도가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이 두 지역이 각각 2종으로 있어요. 2종씩. 근데 이 지역은 전체가 한 종이고 아주 소수가 다른 종이야. 이 지역은 두 종이 거의 반반씩 있어. 어느 쪽의 균등도가 높아요? 1번 아니면 2번? 2번이 높겠죠. 서로 거의 균일하게 존재하는 곳들. 그런 곳들의 다양성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우리가 종 다양성을 얘기를 해요. 보통은 그냥 종 풍부도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종 균등도까지 보려면 개체를 다 세야 되거든요. 자, 생태적 지위 구조에 따라서도 우리가 군집의 특성을 분류할 수가 있어요. 특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군집에서의 지금 보면 자, 여기 개미와 어떤 새의 위도에 따른 분류를 보고 있죠. 종수를 종 다양성을 보고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둘 다 또 비슷해요. 위도가 낮은 즉 영도, 적도 지역에서 종 다양성이 높다가 극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종 다양성이 낮아지는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열대 지방에 종 다양성이 높죠. 거기에는 열대우림이라든지 이렇게 종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 많아요. 극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개체들이 이렇게 많지 않죠. 추운 곳으로 가면. 그래서 종 다양성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어떤 종 다양성 수를 연구하는 것도 사실 좀 이 군집 생태학의 주요 연구 주제예요. 종이 몇 종에 있느냐? 군집이라고 하는 건 여러 종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몇 종에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오염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종 다양성을 또 보고 있어요. 규조류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규조류는 작은 광합성 조류고요. 얘들은 여러분 이 무슨 플라스틱 패트리디쉬처럼 양쪽 두 개의 이 규산질의 폐가 갖고 있어요. 이렇게 패트리디쉬 보면 한쪽이 크죠, 한쪽이 작고요.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애들이 분열하게 되면 이 판들이 또 벌어져 가지고 이렇게 또 새로운 판들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인데 규조를 현미경 보면 예쁘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그 모양들이 너무 예뻐서 그 분류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 다양성이 어느 쪽이 높아요? 오염되지 않는 쪽이 높다라는 법. 그러니까 이건 군집 생태학의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종 다양성이 높으냐, 얼마나 높으냐 이런 부분들.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종이 그러니까 얼마큼 많이 있느냐, 그 어느 지역에 종이 얼마큼 많이 있느냐도 그 관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섬생물지리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섬이라고 하는 것은 고립된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집 생태를 연구하기에 아주 좋은 모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섬에 들어오는 종과 나가는 종, 없어지는 종들, 이입된 종과 절멸되는 종이 이렇게 패턴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 이제 평형 상태에 이룬 종들, 그러니까 어떤 섬의 비는 이런 평형 섬에서의 종수를 이입률과 멸종률로 우리가 따져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종이 늘어난다, 줄어든다도 결국 새로운 종이 들어오느냐, 없어지느냐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런 사이의 평형 또는 섬 크기가 얼마나 크냐, 작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섬 크기가 크면 클수록 많은 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섬 크기가 크면 이입도 많이 되고 절면은 좀 적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큰 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오른쪽, 즉 종다양성이 풍부하게 되겠고요. 섬 크기가 작게 되면요, 아무래도 적은 종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작은 섬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멸종률도 높아요. 그래서 멸종률은 높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그래서 작은 섬 같은 경우에는 종수가 좀 낮은 그런 패턴들을 나타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대륙에서 머냐 적느냐. 대륙에서 멀게 되면 어때요? 멀게 되면 많은 종들이 갈 수 없죠. 대륙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은 종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섬들은 이입률이 높고 먼 섬들은 이입률이 낮아서 각각 보면 절멸률이 똑같다고 볼 때, 크기가 같아서 절멸률이 똑같다고 볼 때는 아무래도 대륙과 가까운 섬들이 종 다양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섬 생물 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메가너와 윌슨이 지금으로는 저 실험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옛날에 미국에 있는 한 섬을 완전히 다 농약을 다 쳐가지고 다 죽였어요. 모든 생물들을. 그 생물들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생물들이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양상을 분석했어요. 무식한 방법이죠. 지금 하면 큰일 나요. 환경단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옛날이라 가능했어요. 그래서 섬 생물 지리학 연구의 어떤 기틀을 삼았죠. 그 연구 데이터를 통해서. 자, 종들 한 번쯤 들어봤을 것들입니다. 자생종, 외래종 또는 침입종, 그 다음에 지표종, 핵심종, 기초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생종은 원래 있던 종들이 되겠죠. 그 지역에. 자생종. 외래종은 자생종의 반대가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좋은 종들이죠. 사실은 많은 종들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새로운 지역에 정착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외래종 중에 성공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되게 유명한 외래종들은요, 얘들은 성공시대를 연 애들이에요. 안 그런 애들은 다 잡아먹히거나 없어져요. 적응을 못하면 없어져요. 뭐 예를 들어 잘 알고 있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응? 무슨 종? 무슨 종? 뉴트리아? 뉴트리아도 있을 거고, 황소개구리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애들은 성공한 애들이 되겠죠. 성공한 애들이고. 하지만 지금도 많은 종들이 어디서 들어오지만 실패한 종들도 많아요. 지표종은 어떤 특정 환경을 나타내는 종들이 되겠죠. 지표종. 환경 오염의 지표종이다. 아니면 환경 청정의 지표종이다. 이런 지표종들 개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핵심종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군집의 종 다양성을 높여주는 종들이 핵심종이 되겠어요. 기초종 또는 기반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개척종 또는 기초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1차 천이가 있을 때 처음에 들어와서 개척하는 이런 애들이 되겠어요. 교수님, 근데 왜 포식자가 좀 다양성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야겠죠? 좀 이따가. 포식자가 왜 종 다양성을 늘려주느냐? 그래서 다루고 있겠지. 크게 다루고 있지 않아서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 여러 종들이 모여 있으면요, 그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종들이 있어요. 그 종들이 서로 잡아먹지 않아도 종들이 경쟁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특정 종이 계속 많아지다가 남은 종들이 몰아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포식자가 랜덤하게 잡아먹으면 예를 들어 A라는 종이 막 늘어나면 포식자는 A가 많이 뛰니까 A를 많이 잡아먹겠죠. B는 좀 덜 있어. 그러니까 A를 막 잡아먹으니까 A 숫자가 줄어들어요. B는 좀 늘어나겠죠. B가 너무 늘어나면 또 B를 또 많이 잡아먹겠죠. 많이 눈에 띄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식자가, 그러니까 A만 먹는 포식자도 B만 먹는 포식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포식자들이 보통은 그런 핵심종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종 다양성을 높여주는 거죠. 실제로 이런 실험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해변에 보게 되면 해변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게 따개비가 있어요. 거북손이 있어요. 거북손 아세요? 따개비 종류? 거북손이 있고 뭐 홍합 같은 조개들이 있어요. 해조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만약에 그 바위 주변에 불가사리가 있었는데 그 불가사리를 다 제거했어요. 어떤 애들도 꽉 채워줄까요? 그 바위 주변대가. 여러분 찍는 거? 홍합으로 꽉 차요. 홍합으로. 이 불가사리가
불가사리는 눈이 없죠. 그냥 지나가면서 자기 밑에 깔린 건 다 잡아먹거든요. 이렇게 쭉 스캐닝을 하면서 쭉 천천히 가지만. 자, 그럼 일단 홍합이 이제 얘들이 다 우점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애들 잡아먹긴 하지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거를 북반구와 남반구에 바닷가 해변에서 다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종 다양성을 유지시킨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핵심종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포식자들도 나름 쓸데가 있어요, 여러분. 포식자들.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 호랑이라든지 곰 이런 것, 늑대라는 게 있었다고 하면요. 지금 고라니가 이렇게 많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고라니 지금 보기 어렵지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의 우리 눈에 잘 띄진 않지만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그 너구리라든지 뭐 이런 모소리 같은 조금 중형 포식자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대한 포식자들이 있게 되면 얘를 적당하게 잡아먹기 때문에 종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어요. 지금은 종 다양성 하는 게 의미가 없죠. 이미 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야생 생태계는 거의 무너진 거나 다름없다고 봐요. 거의 뭐 특히 포유동물 같은 경우는요. 자, 생활사죠. 생활사들도 이제 군집 생태계에서 볼 수 있는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생활사와 관련된 것들은 이 종에 대해서 여러 종들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집 생태학의 꽃이죠. 사실은 군집 생태학은 여러 종들이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군집에 종과 종이 만나면 애들 사이에 무언가 상호작용이 생겨요. 서로 돕든지 서로 밀어내든지 아니면 서로 그 뭐 잡아먹고 먹히는 관계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관계가 생깁니다. 크게 이제 이렇게 구분해 보면 경쟁이라든지 포식이라든지 기생이라든지 상리공생, 편리공생. 자, 경쟁은 아시죠? 경쟁은 뭐예요? 경쟁은 서로 잡아먹는 거죠. 네, 서로 잡아먹는 거 아닌데 자원을 두고 다투는 거예요. 두 종이. 잡아먹는다고 하는 거는 글쎄 그건 경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 자원을 두고 다투는 겁니다. 한 자원이 아닐 수 여러 자원일 수도 있겠지만 포식이라고 하는 거는 먹고 먹히는 관계입니다.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의 관계가 포식 관계. 또는 약간 더 확장하게 하면 식물과 초식 동물의 관계도 포식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동물과 식물로 관계를 넓혀보게 되면요. 기생은 숙주와 기생충 사이의 관계죠. 기생충은 숙주를 죽이지는 않아요. 숙주를 괴롭히고 숙주의 자원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이득을 얻게 돼요. 결국은 죽을 수도 있어요. 숙주가 나중에는 약해져가지고. 하지만 바로 포식처럼 바로 죽이진 않아요. 그다음에 상리공생은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죠. 상리공생을 통해 가지고 윈윈하는 관계고요. 편리공생은 한쪽만 윈이고 나머지 한쪽은 이득도 수나도 안 보는 관계. 근데 사실 이 편리공생이랑 유해 기생 포식 관계 이런 관계들이 구분하기가 정말 애매합니다. 정말 하나도 영향을 안 미치느냐. 편리공생이 쉽지 않아요. 자, 여기 종과 종에 지금 자원의 이용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 이용도 일종의 생태적 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태적 지위는 얘들이 생태계에 기여하는 정도죠. 정도인데 이제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긴 합니다. 자, 종 1과 종 2가 생태적 지위가 겹친다. 그렇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나도 저기 살고 싶어. 예를 들어 우리 생태적 지위 여러 개념 중에 뭐가 있냐면 쾌적한 온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쾌적한 온도를 따져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도 이 온도를 좋아해. 18도를 좋아하고 저 사람도 18도를 좋아하게 되면 예를 들어 18도에 있는 방, 18도로 세팅된 방을 너도 나도 선호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경쟁이 생기는 거예요.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 거는요. 그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 사이의 생태적 지위 또는 자원의 이용이 겹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경쟁이 생기게 돼요. 만약에 자원 이용이 서로 전혀 겹치지 않게 되면 둘 사이의 경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경쟁이 발생하게 되면요. 두 가지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자원을 적절하게 종 사이에 나눠 갖는 것. 이걸 우리가 자원 분배라고 해요. 자원 분배. 여기 지금
소일새, 가뭄비 나무 숲에서 이 소일새들이 서로 자기들이 사는 서식 영역이 좀 달라요. 이 서식 영역에 살면서 거기서 얻는 자원들도 다 다릅니다. 조금 겹치긴 하지만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자원을 공유해가면서 사는 겁니다. 좀 자기가 완전히 이익을 보긴 못하겠지만 잠깐만요. 또 다른 방식은 뭐냐면요. 이 자원이 이건 자원 분배는 좋은 방식이고요. 자원 분배를 못하겠다. 두 종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경쟁을 해요. 한 종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이걸 우리가 경쟁 배제라고 합니다. 경쟁 배제를 통해 가지고 한 종이 완전 사라지게 돼요. 보통은 그런 형태를 취하죠. 하지만 이제 일부 종들 사이에서는 자원 분배를 통해서 종들이 공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경쟁이나 포식 관계가 있으니까 복잡하죠. 자, 이걸 어떤 종들은 좀 피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태. 의태는 흉내내기죠. 보시게 되면, 자, 얘는 어때요? 이 자벌레 같은 경우에는 자벌레는 나뭇가지를 흉내내죠. 흡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건 포식을 피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경쟁이나 포식을. 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나비들 중에서도 이런 나비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곤충을 좋아하는 새들이 있는데 얘를 먹어봤더니 막 쓰고 떨고 그래요. 그러면 뱉어. 그리고 걔랑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사실 맛있는 애인데 얘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얘도 안 먹겠죠. 이 학습 경험이 있는 새들은 이걸 먹고 얘를 안 먹으려고 하겠죠. 새들이 이렇게 머리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또는 이제 이렇게 포식자 흉내를 내가 뱀처럼, 뱀의 머리처럼 보이거나 큰 눈을 가진 어떤 동물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독화살 개구리는 자기를 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드러내요. 자신이 있으니까. 자기를 먹으면 죽는다. 경고색 같은 것들이 이제 다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종과 종 사이의 경쟁이나 포식 관계에서 이제 비롯된 것들이죠. 자, 상위공생의 예입니다. 코뿔소와 황속 딱따구리 둘 사이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애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도 등이 간지러우면 긁어야 되겠죠. 여러분 등에 손 닿아요? 사람이 완벽하지 않죠. 등에 손이 잘 안 닿아요, 그죠? 저도 옛날에는 유연할 땐 닿았는데 지금은 안 닿아요. 아무튼 원숭이들도 보면 서로 이렇게 그루밍 해주죠, 뽑아주고. 이건 뭐냐면은 우리 사람의 몸이라든지 아니 동물의 몸에는 수많은 기생충들이 살아요. 사람은 기생충을 정복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야생에 사는 동물들은 수많은 기생충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이 코뿔소 여기 되게 기생충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기생충을 자기가 코뿔소 손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얘가 와서 그 진드기 붙어 있는 걸 딱딱 먹어줘요. 그러면 진드기를 먹으니까 쟤도 이득이고 얘도 진드기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니까 이득이 되겠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여기 클라운피쉬를 광대고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클라운피쉬랑 그다음에 광대고기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흰 동갈이라고 하죠. 흰 동갈이랑 말미잘 사이의 관계. 말미잘을 사실 둘 사이의 관계는 말미잘이 되게 똑똑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흰 동갈의 피부가 말미잘의 자포로부터 면역입니다, 거의. 자포를 맞아도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그리고 이 말미잘은 흰 동갈이 그래서 이 말미잘의 둥지를 자기 집처럼 삼아요. 그러면서 그럼 말미잘은 무슨 이득을 얻느냐? 흰 동갈이가 예를 들어 이제 그 변 같은 걸 쌓아주게 되면, 아니면 뭐 그런 유기물을 좀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이득을 보게 된다든지. 또 여기에 식물 여러분 아시겠지만 식물이 막 살아가려면 뿌리가 일단 내려져야 되는데 뿌리 말고도 뿌리의 역할을 하는 균류가 있어요. 균근균류라고 하는. 그래서 식물은 저 뿌리만으로, 그래서 해외에서 어떤 식물을 묘목을 갖고 와서 딱 심으면 안 죽어요. 그런데 식물을 갖고 올 때 이 묘목의 뿌리 근처에 있는 토양까지 다 갖춰서 심게 되면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왜 그러냐면
그 균근 균류 때문에 그래요. 이 둘 사이에도 공생관계죠. 균근 균류는 뿌리 대신 넓게 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버섯이 퍼지는 게 아주 놀랍습니다. 지금 산에 가보면 갑자기 비 오게 되면 막 버섯이 확 솟아나는 데 있어요. 그러면 그 버섯들은요 다 연결돼 있어요 밑이. 그러니까 한 산 전체가 하나의 균사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버섯이라고 하는 거는 얘들의 자식체죠. 얘들이 토자를 흐트러뜨리기 위한 구조물이에요. 버섯 자체가 균류의 대표가 아니에요. 균류는 땅 속에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다 뻗어 있어요. 비 와서 자식체를 만드는 거죠. 쭉 버섯을. 그 버섯이 옹기종기 다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예요. 하나. 큰 산 하나가 하나의 이 균류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균류는 쭉 뻗어서 있기 때문에 뿌리 역할을 해주고, 그래서 물과 무기질을 흡수해서 식물한테 주고, 식물은 자기가 광합성한 것을 균류한테 줘서 서로가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자, 이 군집 생태학의 또 세 번째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천입니다. 천이는 여러분 많이 나왔죠? 이 고등학교 책에서 나오는데 천이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1차 천이와 2차 천이. 1차 천이는 우리가 거의 보기 힘듭니다. 1차 천이는 완전히 황무지에서 식물들이 식물들이 천이 일으키는 거예요. 황무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화산섬들을 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가 섬이 만들어졌어요. 화산에 의해서. 그러면 그 섬 처음에 만들어진 섬 위에는 어떠한 생물도 존재하지 않겠죠. 화산섬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빙하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옛날에 유럽에 빙하들이 있었어요. 빙하가 이렇게 강처럼 흐르잖아요. 얼음 덩어리가요. 그러면 빙하가 다 없어지게 되면요. 얘들이 깎아놨던 그 밑에 땅이 있어요. 거기에는 아무런 생물도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런 곳들이 1차 천이의 대상이에요. 자, 1차 천이의 대상이고요. 2차 천이는 자, 천이가 진행되는 와중에 교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교란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재난이 일어난다든지 화재가 일어난다든지. 자, 화재가 일어나도 모든 생물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차 천이는 완전 무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2차 천이는 쭉 가다가 한번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천이와 2차 천이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1차 천이나 2차 천이 일어나는데 일단 처음에 1차 천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때문에 어떤 식물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척박한 토양에 살 수 있는 지을이라든지 이끼 같은 종류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지을이나 이끼 같은 경우에는 쟤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무게주지를 얻기 위해서 뿌리에서 뭘 분비해요? 수소이온을 분비합니다. 산을 분비해요. 산을 분비하면 암석들이 조금씩 부셔지겠죠. 부서지고 얘들이 죽어서 또 그 위에 거름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토양이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되면 얇은 토양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얇은 토양에 살 수 있는 작은 초본, 그다음에 관목은 키 작은 식물이라고 했죠. 이런 애들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또 얘들이 더 여기 토양을 더 풍성하게 만들면 좀 더 큰 식물에서 매우 큰 식물들, 우리가 되게 울창한 숲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식물들도 꽉 차게 돼요. 이런 데를 클라이맥스, 극상이라고 하죠. 사실은 이런 극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차 천이. 2차 천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한번 교란됐던 지역에서 일어나는 경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 농지를 경작했어요. 농지를 경작했는데 그 농지를 이제 다 쓰고 나서 버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옛날에는 화전 같은 방식들이 그렇게 했어요. 화전. 그러니까 불태워가지고 한번 농사 짓고 버리는 거죠. 그다음 또 다른 데서 불태워가지고 농사 짓고. 그럼 버려진 토양에서는 이미 교란이 한번 일어났죠. 기존에 막 나무가 울창했었는데 이제 없어요. 이 땅 위에서 또 초본들이 자라게 되고 초본에서 관목림, 교목림 쭉 해서 천이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2차 천이가 되겠죠. 생태계의 특징들을 이제 천이 초기 단계와 천이 후기 단계로 얘기를 하는데 식물의 크기는 당연히 천이 초기 단계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천이 후기 단계, 극상 단계에서는 좀 크게 되겠죠. 종 다양성은 초기 단계는 낮고 좀 후기 단계 높다는데 이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풀밭이 있죠. 풀밭에서는 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커다란 숲들은요
되게 우정하는 나무들이 몇 개 있어요. 큰 나무들. 얘들 이 빛을 다 가려버리니까 이 아래에서는 다른 식물들이 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종 다양성이 더 높진 않아요. 엄밀히 얘기하면요. 가끔 가다가 뭐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불을 내주는 건 아니지만 자연적으로 산불이 생기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랜드 캐니언이나 이런 뭐 요세미티 같은 거대한 국립공원은 산불이 주기적으로 발생합니다. 산불이 발생하면은 저길 싹 태우죠. 태우면 다시 초본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종 다양성이 오히려 더 높아져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교란은 오히려 그 식물 군집의 종 다양성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영양 구조는 뭐 초기 단계 생산자, 소수의 분해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기 단계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 생태적 지위는 초기 단계는 일반종이라는 얘기는 그냥 아무데나 던져도 잘 자라는 애들. 하지만 후기 단계는 특수종, 자기가 원하는 그 생태적 지위가 명확한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많이 차지하게 되겠고요. 군집의 체계 상호작용의 고리수는 이거는 이제 제가 종수와 관련돼 있어요. 종수가 많으면요 상호작용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 다양성과 이렇게 관련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꼭 종 다양성이 낮다고 볼 수 없죠. 근데 상호작용이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생물량은 일단 적고요, 많고 왜냐하면 큰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순 1차 생산력 같은 경우에는 클 수밖에 없어요. 나무들이 많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무는 죽은 부위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덩치가 크지만 나무에서 살아있는 부분은 껍데기랑 나무 가지의 일부 잎밖에 없어요. 나무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나무의 중심부는 다 죽은 물관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생산성을 높이지 않죠. 덩치가 크다고 더 많은 생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생산성은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은 단순하다 또는 복잡하다. 이 경우는 이제 종 다양성과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영양 재순환의 효율성 낮다, 크다. 그다음에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낮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보세요.